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빚을 내서 빚으로 지탱하고 있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나라 빚은 3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경원이 넘습니다. GDP 대비로는 129%. 2001년 이후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낸 적이 없는 나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바탕으로 미국은 그래도 되는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최대 화두죠.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정하는데 그 한도가 이미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 한도를 못 올리면 우습게도 미국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문 닫는 일이 생길까요? 미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셧다운, 즉 정부의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1차례나 됩니다. 그럼 미국이 진짜 망할 수도 있을까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미국이 부채 한도를 높인 건 최근 83년 사이에 78번이나 됩니다. 그때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2011년에는 신용등급까지 강등돼서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결국 해법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건 결국 최강대국 미국이 아니라 그들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또 그걸 지켜보는 세계인의 몫이더군요. 5월 22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힘찬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퀴즈와 함께 더 힘차게 시작을 할까요? 이게 참 안 좋은 뉴스 흐름이었는데 안 좋은 뉴스의 흐름이 조금은 멈춘 것 같아서 오늘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7만 2천여 채, 전국의 이 주택이 11개월 만에 드디어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는 7만 가구로 웃돌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땡땡땡 주택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일부 지역이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물량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집을 짓고 분양까지 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이것,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예진 소장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K배터리가 선전하는 가운데 정작 2차 전지 무역 수지는 적자로 역행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리해 왔고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교육 재정은 돈이 남아도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올해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정부가 출시했는데요. 이게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걸 이제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원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합병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네. 더불어 지역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공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먼저 어예진 소장 아이템부터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경쟁력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계로도 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수출 품목의 무역 특
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최근 10년 중에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경쟁력이 약해진 품목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와 기계, 선박, 유기화학품 등 7개였는데요. 이것들은 여전히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무역 특화 지수 자체는 떨어지면서 그 정도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리나라 상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 수를 보니까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믿을 구석이 반도체고 네. 그리고 신성장 산업 중에서 그래도 숫자가 잘 나오는 게 배터리, 2차 전지인데 성장 산업은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뭔가 무역적인 측면에서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제품도 호황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 우리나라 2차 전지 무역 수지를 열어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배터리 적자. 네, 2차 전지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2차 전지 수입 증가율이 104%로 같은 기간 2차 전지 수출 증가율인 20%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완제품 배터리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완제품 배터리 수입 속도가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하면 대표적인 흑자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역 적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에는 이 새로운 무역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자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첫 번째는 네.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계속 해외에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유럽 연합한 뭐 IRA라고 네. 하는 뭐 CRMA, 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는 여러 나라에서 사실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나라마다 대부분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유럽 등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조립을 해서 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도 해외에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역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예, 그렇게 달아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무역 적자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가 중국의 그 CATL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수입을 해와서 국내 모델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배터리 완제품 수입의 급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업체가 만든 K배터리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산이라고 할 때는 산지를 표시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는 무역 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잘 만들고 잘해서 그러니까 많이 팔고 수출이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지금 2차 전지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이제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생산 공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는 도움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만성 무역 적자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100억 달러어치를 밖으로 수출하면 그중에 이익이 얼마든 뭐 10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100억 달러가 다 수출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유입액도 100억 달러로 잡힙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만들어서 100억 달러어치를 해외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10억 달러라고 했을 때 그럼 10억 달러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달러 유입액도 그만큼만 잡히게 되는 거니까 무역 수지의
달러 수급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식인 거죠. 그런데 정부는 완제품 배터리 수지가 일시적 적자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매우 강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소재의 뚜렷한 수출 증가 추세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법인들도 다 연결로 재무제표를 쓰니까 그렇죠. 장부상으로는 이제 숫자는 나타나겠습니다만 일자리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네.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자, 이완주 기자 아이템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네요. 이 관련된 채권이 좀 많이 풀리는 것도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은 쉽게 말하면 일반 은행보다는 좀 대출 금리는 낮춰주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좀 완화한 네. 정부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요. 네. 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 신청하면 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 MBS가 너무 과도하게 발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하나의 증권, MBS,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잡아 나온 집을 그냥 놀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융통을 하는 건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주택 저당 증권이 많이 발행되면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 일단 주택 저당 증권은 신용 등급이 AAA로 한국전력 채권과 동일한 우량채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정부기관이 발행했으니까 망하지 않겠다 이래서 최고 신용 등급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망할 리는 없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이 MBS가 풀리면 시중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신용도가 높은 한국전력 채권을 좋은 금리로 발행하게 되면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서 일반 회사들이 그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MBS도 과도하게 발행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금공의 정책 모기지 금액이 늘어나면 주택저당 증권 발행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아직 1년의 반도 안 지났는데 MBS가 지난해 전체 물량의 83%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요. 올해는 약 44조 원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전망인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월 3조 원에서 4조 원씩 MBS를 추가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인기가 많아질수록 주택 저당 증권 발행이 많아지고 있고 그럴수록 돈이 그쪽으로 빨려가고 있고 반대로 또 일반 기업들도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돈이 일반 회사채로는 안 가고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조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부담이 더 커지고 자 다른 쪽도 한번 좀 볼까요? 요즘에 그 시중금리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던데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상대적으로 지금은 높아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1월에 출시됐는데요. 예. 1월에 출시될 당시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가장 낮게는 연 4.05%에서 최대 4.45%로 형성이 됐는데요. 이 출시 초기에는 이게 금리 조건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네.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달 기준 국내 5대 대형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3%대 후반까지 내려왔고요. 네. 인터넷 은행들의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데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도 우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받을 경우에 최대 0.9%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효과가 있지만요. 금리 인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시중은행보다 지금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청 현황은 어때요? 이 신청도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네. 신청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정책 상품이잖아요. 네.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앞서 언급한 MBS 발행에 따른 채권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 신청한 신청자들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일단 5월까지는 스테이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시 어예진 소장에게 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세금이 많이 안 거쳐가지고 네. 거의 1분기에만 한 24조 원 이상 덜 거쳤죠. 계획했던 것보다. 근데 반대로 교육 재정 쪽으로는 돈이 불어나고 있어요. 네, 이 보통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해서 이런 각 교육청들의 살림살이인 지방 교육 재정에서 남는 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윳돈 성격인 기금으로 다 적립을 해둡니다. 근데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기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22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 기금 편성 규모가 3배 넘게 급증을 한 겁니다. 쌓아놓은 돈이 3배 넘게 급증했다. 네, 근데 이렇게 여유돈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반영 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거둬들이는 나라 세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교육세 네. 떼가는 항목들이 되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법에 따라서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주세라든지 그렇게 걷어들인 국내 세금의 20.79%는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줄여서 교부금으로 떼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세계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1971년에 교육 재원 확보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많이 거치면 지방 교육 재정도 늘어나고요. 적게 거치면 교육 재정도 줄어듭니다. 어찌 보면 이게 고무줄 교부금인 셈인데 지난해에만 정부가 2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 세입 예산이 늘고 또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급증한 게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온 재원을 두고 쓸 곳을 찾지 못하니까 대부분 기금으로 저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키면서 네. 아,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풍족하구나 하고 느꼈던 게 그 아침에 녹색 어머니 회 아시죠? 네네네. 그 노란 깃발 올렸다 내리는. 저 횡단보도 앞에서 그쵸. 좀 교통 정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거 녹색 어머니 해야 돼서 이 성공예감 방송하러 못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학기 초에 교육청과 구청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인력 지원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어머님들 녹색 어머니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공지가 왔어요. 그 노란 깃발들로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횡단보도 앞에 안 서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니까 녹색 어머니 회가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물론 교육 쪽 예산이 풍부해져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기는 한 건데 네. 문제는 이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네. 그걸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질의 공교육을 좀 뒷받침하더라도 이 학력 인구 감소라는 대세 속에서 좀 교육 재정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에 뭐 부양한 인구는 늘어나니까 어쨌든 세금은 더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이 자꾸 더 거치면 자동적으로 교육 예산도 그만큼 늘겠죠. 남겠죠. 그러니까 교부금은 초등, 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돈이라서 남는다고 이거를 고등교육으로 끌어다가 쓸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른 곳에 쓰는 게 맞느냐 교부금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부금을 국세 세수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연동하지 말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구 변화를 반영을 해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또 예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사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노인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인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학생 예산은 줄이는 게 맞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이거는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니까 예산 배정 재편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인구 구조가 변하면 사실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자, 이완주 기자 아까 그 항공 쪽 이야기 해준다고 했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아직도 합병이 승인이 되질 않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두 회사의 그 합병이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요. 네. 일단 항공사가 있는 14개 경쟁 당국이 기업 결합 심사를 해서 찬성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근데 14개국 중에 현재
EU, 미국, 일본 등 3개국만 남은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EU와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경쟁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네. 심사에 좀 부정적이다라는 게 외신 등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여객이나 화물 노선에서 네.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마이크로칩과 같은 주요 상품의 운수권이 한 회사에 몰리면서 공급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유럽연합 지역에서 특히나 여기에 되게 민감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합병도 여기에서 EU에서 태클을 걸었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쟁 제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당사자인 대한항공은요, 앞으로 심사가 남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작년 2월에 두 회사의 기업 결함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강력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향후 10년간 가격 인상을 하거나 좌석수 감소를 하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를 하지 않도록 두 회사의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출혈 경쟁에 대해서도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아이고 플라이 강원 기업 회생을 신청했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국제선과 국내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을 했고요. 네. 이번 주 중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 취항한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를 겪으면서 임금이 많이 밀렸고요. 항공기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영난에 시달렸거든요. 네. 채무액만 4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재정난. 여기가 그 강원도 그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양양공항 자체도 좀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에 있는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데요. 예.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양양공항 역시 다시 한번 유령공항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양공항은 2002년에 개항했습니다. 근데 개항 초기부터 이용자가 적어서 항공사들이 연이어 철수하면서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 145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지급해서 플라이 강원을 취항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양공항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까지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강원도와 국토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양양공항의 활성화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기업 회생 개시 여부가 6월 30일에 결정되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기업 회생, 그러니까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되는지 그 여부가 나타난다. 항공 쪽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건설사가 분양을 했지만 계약이 되지 않은 그 주택을 부르는 말이죠. 5자도 좋고 3글자도 좋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당초 계획보다 70% 정도 분양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부족해져서 또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어서 또 한 번 걱정이 듭니다. 특히 지방에서 이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팔리지 않고 남는 주택,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까 그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2580님이 1등 하고 싶네요라고 세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1등 하셨습니다. 빠르십니다. 6364님은 저희 집은 이걸 할인받아서 내 집 마련한 경우라서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919님은 근데 여기에 저희도 도전을 했는데 매번 실패네요. 이게 나중에 분양한 거에 도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문자 참여에 도전을 하신 건지 일단 문자 참여는 오늘 성공하셨습니다. 5919님. 축하드립니다. 8180님은 여기 경남은 있는 집도 안 팔려서 걱정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집을 싸게 팔려고 해도 임자가 없으니 걱정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상환님은 편집장님 감기 드셨나 봐요. 목소리가 아이고 감기는 예, 이렇게 하시고 건강은 완판 분양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정답을 말할 뻔했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까 김태호 님도 걱정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좀 변했죠. 사실 그 감기 기운은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티가 별로 안 났던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거는요. 경제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흐름입니다. 흐름. 이게 침체기에 있느냐 회복세에 있느냐. 근데 저는 회복세에 있거든요. 주말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딱 그 직전이 겉으로 봤을 때 목소리는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회복세라는 거. 그래서 경기 흐름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이 회복세의 포인트를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막 갖다 붙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의견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 1분기에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5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0% 넘게 증가했는데요. 근데 막상 법인카드가 있어도 이걸 어디에서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또 잘못 썼다가 회사 차원에서 또 직원 차원에서 곤란해질 때도 있죠. 오늘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법인카드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님도 법카 좀 쓰시나요? 당연히 써야죠. 예, 요즘 안 쓰는 기업이 없죠. 네. 그리고 또 대외 활동도 하시고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직장인들은 법카를 좋아하고 학생들은 이제 엄카 좋아, 네. 엄마 카드 이런 거. 근데 일단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일단은 세금 혜택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인이 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이 카드를 만드는 이유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제 현금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법인 경비를 사용한 증빙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금 혜택이 있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사야만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로 해서 영수증을 받았다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은 관리하기도 투명하니까는 아무래도 관리에 이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출이라든지 부가세 매입세액에서도 자동으로 증빙이 되니까 좀 편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기업들이 직원 개개인한테 다 법카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개인 카드로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출 결의서 같은 거 올려가지고 회사가 정산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예, 많이 이럴 때는 그럼 세금 혜택이 좀 달라집니까? 이럴 때도 동일하게 혜택은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직원이 그 카드를 사용을 하고 법인에서 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은 직원이 개인 카드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 네. 실물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안에 영수증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판매를 한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요 날짜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직원의 사용 개인 카드 번호라든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금액 정보가 다 있어야 되고요. 영수증에 이게 없으면 영수증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직원한테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영수증을 받은 회사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1년 동안 사용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안에서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이 금액들은 직원 스스로 다 골라서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은 이런 불편한 점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법인카드들을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회사에도 법인카드 보면 그냥 회사 이름만 적혀 있는 거랑 네. 아예 개인 이름까지 적어서 개개인에게 발급을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럼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카드 하나로 해서 돌려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직원들에게 뭐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요즘에는 직원 수보다 카드 개수가 오히려 더 많은 법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뭐 대기업들은 사원증에다가 법인카드를 아예 그냥 담아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직원 이름으로 된 카드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결제나 이런 거는 통장은 사업자 통장에서 회사 통장에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네. 세금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직원이 이제 더 많이 써서 남용할까 봐 걱정될 경우에는 카드별로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출결에서 영수증, 원본 제출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이름이냐 그냥 회사 이름이냐 이거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네. 또 하나 차이 있는 게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바로 명백하게 나오는데 네. 법인 입장에서 이게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세법적으로는 뭐 비용 처리하는 데는 다 동일한데 네. 굳이 찾자면 뭐 아시는 대로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안에서 그만큼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뭐 장부 작성하기가 편한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부채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처리 후에 이제 결제일에서야 드디어 뭐 부채가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제 후불 결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이는 이제 카드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네. 뭐 주유 혜택, 쇼핑 혜택 이런 식의 항공 마일리지 혜택 이런 식의 뭐 카드별 혜택에서 오히려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따 한번 더 여쭤볼게요. 관련된 거는 일단 이게 뭐 회사별로 사내 뭐 규정 같은 건 있겠죠. 뭐 모든 직원들에게 다 아무 데서나 써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법인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이게 중요하죠. 네. 가장 이제 기준으로 잡을 점은요. 법인에서 이제 법인카드를 비용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인데요. 쉽게 말해서는 그냥 그 카드는 법인을 위해서 써라 이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회사 법인의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비품 이런 거를 구입을 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광고나 회의비 뭐 이런 식의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출장 자체가 이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비용은 전체 다 인정이 되는데요. 네. 뭐 개인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자의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업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게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은 네. 누가 이제 유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횡령으로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인카드 막 아무 데서나 쓴 것도. 이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네. 어떻게 하면 이게 걸리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국세청에서요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를 다 필터링을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주소지와 예. 거리가 먼 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들이 있다. 네. 이거 다 모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네. 주말 쉬는 날에 카드를 썼다거나 예.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카드를 썼다. 다 카드사 통해서 다 뭐 쉽게 구분이 되니까는요.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다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안내문을 날려줍니다. 너 뭐 가정용품 쓰는 데서 산 내역 얼마다 그리고 몇 건이 있다. 개인적 치료를 위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쓴 거 얼마다 몇 건이 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얼마고 몇 건이 있다. 이거를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법인들마다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무조사 들이닥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이거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만큼 포착을 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신고를 해라. 아, 조심해라. 예, 조심해라. 근데 이제 뭐 하지만 이제 뭐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서 사용한 내역들도 다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실무에서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장의 기계를 수리하는 뭐 사장님 같은 아. 경우는 전국 출장을 위해서 나가서 모텔에서 자고. 그건 먼저 업무상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다 처리해서 인정을 받고요. 또 주말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회사가 주말에 출근을 뭐 많이 하는 회사다. 네, 네. 이런 경우라면은 뭐 인정을 받는 사례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게 누적되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세무조사 때 더 불리해질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이게 이제 어느 용처에서 예. 얼마까지에 대한 기준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회식을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끼리. 또 일각에서는 상품권을 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 용도로 쓰시는 네. 분들도 있고 이거는 어떨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에서도 접대비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사업을 하려면은 접대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예. 대신에 이제 한도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3,600만 원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접대비를 쓰더라도 네.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한때는 이제 접대비 실명제라고 해서 뭐 50만 원 이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것 때문에 접대를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놓으라는 법이 잠깐 있었던 적도 있었었어요. 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 뭐 실무에서는 이제 거래처 중에 고급 술집에서 계속해서 큰 비용이 나왔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직원 회식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이 금액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회식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돼서 한도는 없습니다. 오. 다만 이제 거래처라든지 고객과의 식사를 통해서 했다면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도만큼만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거는 이제 뭐 회사와 논쟁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직원 회식을 위해서 그 뭐 고급 술집이나 이런 걸 이용했을 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놔라 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매번 그 술집 앞에서 직원 회식 때마다 다 단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네. 몇 월 며칠 날 그렇죠. 얼마를 술집에서 썼는데 네. 이게 진짜 회식용이었다. 네. 그 날짜가 박혀 있는 사진을 들이밀면 되는 거고. 징빙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요? 네, 국세청에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 가지고 논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받지 않으려면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예.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놔라.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법인카드를 뭐 어떤 뭐 대표자의 가족이라든지 네. 주변 지인들이 쓰고 뭐 이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세무조사 측면에서 문제되는 거는 당연하고 네. 실제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세금 네. 측면에서 네.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법인 카드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법인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걸 사용한 개인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법인에서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걸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입수액 공제를 못 받아서 부가세 10% 손해가 있고요. 아,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거. 네. 회사가. 맞습니다. 부가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그 내용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산세도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내용을 억지로라도 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걸리게 된다면은 이제 부정행위 신고로 해서 40%까지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 예. 이것도 그럼 접대였다라는 걸 나중에 증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개인에서도 이거를 사용한 개인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피부과나 골프장 이런 거를 이제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금액 앞에서 법인에서 손해 본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용한 사람도 네. 그 금액만큼은 사용한 사람이 보너스로 받은 거다. 상여로 받은 거다. 예. 로 봐서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어. 그만큼 소득이 또 늘어났다고 봐서 4대 보험까지도 또 추가로 증가를 하게 돼요. 아하, 그래요. 야.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네. 법인카드에도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예. 이거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회사 거고요. 네. 법인카드로 적립을 했던 포인트라든지 항공 마일리지 이런 거를 직원이 개인이 함부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원이 함부로 가져간 보너스다 라고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세와 그리고 4대 보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법인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법인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네네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제 법인에서 출장을 가는데 개인 직원의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 직원의 마일리지 사용한 그 금액만큼 법인에서 돈을 보상을 해줬고 네. 그 보상한 금액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려면은 법인과 직원이 뭐 사전에 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개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금의 목적, 용처, 네. 실제 사용처 이게 딱딱 일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국세청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오늘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법인카드의 세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9분에 강원 동해시 부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6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은 1년 전보다 16.1% 줄고 무역 수지는 43억 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295억 4,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 상뇌증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98명, 위중증 환자는 159명, 신규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그 텔레비전 케이블 광고에서 치매 보험 이거 광고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고 평균 수명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치매 걸린다는 사람도 많이 눈에 띄고 이 치매 보험에 대한 수요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치매 환자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나요? 일단 이것부터 챙겨보죠. 그렇죠. 치매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9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치매인 추세고 일본은 이미 치매 인구가 600만 명을 초과해서 전체 인구의 15%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치매 관련된 그 걱정들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아하. 인구 구조상 또 네, 그 그렇죠. 치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럼 일단 우리가 치매 보험을 그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네. 치매 환자가 집안에서 발생을 하면 그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 한 달에 최소한 150에서 200,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연간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치매 환자가 생기면 사실상 그 당사자만 아픈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환자를 보호해줘야 될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간병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간병 비용이 뭐 적게는 연간 또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 4천만 원씩 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도 가끔씩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할아버님께서 잠깐 어디 가셨는데 좀 찾아달라 뭐 이런 방송.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또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가 또 치매에 신경 쓰다 보면 본인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치매라는 것이 한 병 발병되면 이게 완치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비용이 연간 2천만 원 거기다 간병비까지 추가하면 3천만 원. 근데 이 금액만 놓고 보면 네. 아이고 진짜 치매보험 준비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이 치매보험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 일단 뭐 저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물론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네. 치매보험료와 또 받는 보험금을 좀 많이 따져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다양한 형태의 치매보험이 나와 있지만 일단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젊을 때 가입하면 싸지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 국민건강보험을 다 내시잖아요, 의료보험. 네.
거기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가 재가급여라든가 시설급여를 이제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한 80% 가까이를 일단 이미 지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10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것은 뭐 많이 걸리는 확률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10명 중에 9명은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잘 좀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 무작정 뭐 필요하다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잘 좀 가성비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보험 상품이 고민이 되는 게 결국은 네. 보험료와 보험금 그 사이에서 확률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치매 보험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진짜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다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그 구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가 구조를 보면은요. 네. 그 이제 치매를 판단할 때 CDR 척도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척도가 1, 2, 3 등급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보통 1등급은 경증, 그다음에 뭐 중등도, 중증 이렇게 심화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비교적 가벼운 경증은 실제로 좀 약간 보험금이 적습니다. 네. 반대로 또 중증을 가면 갈수록 보험금이 늘어나죠.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적게 주는 그 경증 같은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치매가 이제 경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보통 암 같은 질병은 우리가 몸속에 암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가 네. 검진을 하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기에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치매는 거의 대부분 다 초기부터 발견되거든요. 점점 이제 증상이 초기부터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좀 약간 늦추는 또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의 비율은 전체 치매 환자 한 15%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증 중심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중증으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금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일단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치매가 진단되고 나서 90일 이상 증상이 계속되어야지 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치매 보험도 중증 치매만 가입을 했을 때는 경증부터 판정이 되면은 보험료를 못 받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경증부터 뭐 가입을 했을 때 나중에 중증으로 발달이 되면 받는 네. 보험금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제 경증 받고 나면 또 차액이 있으니까 그 차액들은 이제 중등도 중증이 되면 특약을 가입하셨으면 다 이제 거기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 보험금을 받는 건 좋지만 예. 이제 실제로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젊을 때 가입하면 싸지만 평균적으로 한 50대나 60대 가입하시게 되면 90세까지 보장하는 기준, 20년 납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가 5만 원에서 한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20년 내는 한 달에- 걸로 했을 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5만 원 잡았을 때 1년에 60만 원이고 10년이면 600만 원이고 2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경증 진단금을 가입하면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경증은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예. 내가 20년간 내는 보험료와 경증 치매 진단금과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가지고 경증 치매 진단금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예. 반대로 5만 원씩 20년간 저축을 해도 네. 20년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20년 후에 통장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경증부터 가벼운 것부터 가입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가벼운 경증은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치매보험 특징이 어떠냐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을 줍니다. 네. 이게 되게 이상한 특징인데 중간에 해지하면 80%를 돌려주고 만기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료가 소멸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는데 안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해지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험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90세까지 보장받으니까 나는 100세에도 치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만기를 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거의 1.5에서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가. 만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험료가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무작정 좋다고 늘릴 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도 보험료 내는 것과 그냥 저축으로 쌓아놓는 것과 효과가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치매가 발병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소멸해서 환급금이 없는 거고 맞습니다. 중간에 네. 해지하면 70에서 90% 환급금을 돌려주고. 네, 그러니까 근데- 해지를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한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이제 해지할까 하는 것도 참 그죠?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치매보험을 좀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꿀팁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전 영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치매보험 가입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집안 내력. 예. 네, 그건 어쨌든 권리 확률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걱정돼서 계속 늘리고 이러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젊을 때는 우리 오히려 치매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네. 한 5, 60대 이후에 가입하시는 게 좀 비싸더라도 확률 높은 경우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경증 중심으로만 가입하지 말고 네. 일단 보험이라는 것이 큰 비용이 들어갈 때니까 중증 중심으로 가입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젊은 분들은 치매보험 가입보다는 저는 저축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치매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축을 하시거나 혹은 의료비 통장을 통해서 의료비 목적의 자금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일반적으로 연간 이게 그 치매 비용의 치료비로 2천만 원. 근데 간병비 네. 추가하면 3천만 원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간병 보험도 또 따로 필요할까요? 네, 근데 간병보험을 따로 드실 필요 없이 치매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간병비를 얼마나 지급받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지겠지만 간병보험을 일정 부분 준비하시게 되면 간병 상태가 발생했을 때 매달 일정한 기간 동안 별도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 별도로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오늘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보험은 가입할까 말까 이것 자체가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한데 특히 치매보험은 본인도 그렇고 이 자식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님은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치매셨는데 다 각자 집에서 모셨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실 시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잠시 뉴스 듣고 2부에서는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이번 주 증시 또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